DNA부터 CCTV까지 과학이 발전한 현대에 완전 범죄는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첨단 문명이 없었던 중세 유럽에서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었죠. 그래서 증인과 증거, 정황, 자백, 그와 더불어 맹세와 신의 힘에 기대야만 했습니다. 증인은 쉽게 말을 바꿀 수 있고 정황은 믿음직하지 못하고 증거는 금방 없애버릴 수 있지만 신을 속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을 듯한 고난에 처하게 한 뒤 정말 무고하다면 신이 그 무고함을 증명해 어떻게든 살려줄 거라는 논리의 실현재판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비논리적이라 여길 수 있지만 중세의 사람들에겐 증인과 증거만큼이나 신의 개입도 당연한 현실이기 때문이었죠. 실현재판이 활기를 친 건 약 9세기부터 13세기까지였습니다. 특히 카롤링거 왕조가 통치하던 프랑크 왕국에서 실현재판을 적극 권장하고 다양한 실현재판을 만들어냈죠. 실현재판을 할 때는 다른 거 다 치우고 실현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도 보고 증인도 나오고 신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말에 거짓이 없음을 알리는 맹세와 함께 실현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맹세에 그깟 짓고 거짓말하면 되잖아 싶을 수 있지만 모두가 같은 신을 믿었던 이 시대에는 신의 이름을 걸고 거짓을 말했다간 지옥행 특급열차라 굳게 믿었기에 맹세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이걸 치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어쩌다 살아남은 사람은 무죄 선고에 불만이 없었으므로 대중에게 실현재판은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졌죠. 그럼 실현재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을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기록된 물의 재판입니다. 보통 실현재판은 증거도 증인도 부족한 사건의 경우 많이 쓰였는데 이는 자연은 신의 영역이므로 죄인은 자연에게 거부당할 것이며 신이 재판관이자 증인으로서 판결할 거란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물의 재판의 첫 번째 종류는 끓는 물의 재판이었습니다. 끓는 물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6세기경 투르의 그레고리 주교가 남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신빙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니 들어볼게요. 어느 날 카톨릭의 부제와 이교도 사제가 종교적 차이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둘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신의 뜻에 맡기자며 끓는 물의 재판을 하기로 했죠. 커다란 솥에 담긴 물이 펄펄 끓는 가운데 맨손으로 다치지 않고 솥 바닥에 놓인 반지를 꺼내야만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카톨릭의 부제가 먼저 하기로 해 앞으로 나섰는데 손을 물에 넣기 직전 자세히 보니 손과 팔에 마법 연고를 가득 발랐음이 발각되었습니다. 연고를 아무리 많이 발랐어도 딱히 도움이 됐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반칙을 시도했음이 들통나 카톨릭의 명예가 위험에 처한 순간이었죠. 그 순간 한 낯선이가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름을 히아신스라고 밝힌 낯선이는 펄펄 끓는 물에 손을 풍덩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곤 휘적휘적 느긋하게 저으며 바닥은 아직 물이 차네, 위가 더 따뜻하군요 하며 물속에서 반지를 찾아 몇십 분을 휘적인 뒤에야 반지를 겨우 꺼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교도 사제 역시 팔을 쑥 집어넣었지만 순식간에 끔찍한 화상을 입고야 말았죠. 그렇게 신의 뜻이 세워졌다고 그레고리 주교는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끓는 물의 재판에서 무고한 자가 결코 다쳐서는 안 된다면 이 재판에선 무고한 이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9세기경부터는 펄펄 끓는 성수 위에 돌을 꺼내려 시도한 뒤 화상을 입은 손에 붕대를 감아주고 3일 뒤 붕대를 풀었을 때 상처가 잘 낫고 있으면 무죄, 염증이 생겼으면 유죄라고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찬물의 재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부터 쓴 이 방법에 따르면 사람을 강이나 우물에 던졌을 때 익사하면 유죄, 살아나면 무죄였죠. 이러한 재판은 원래 시간이 지나며 거의 사라졌으나 16에서 17세기에 마녀사냥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마녀사냥 시기에는 가라앉으면 무죄, 뜨면 유죄였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기면 육체에서 무게가 사라지므로 물에 뜨며 물은 순수하기에 악을 거부해 물에 뜬다는 논리 때문이었는데 마녀로 판결이 나도 죽고 물에 가라앉아도 죽으니 이러나 저러나 죽는 셈이었죠. 불의 재판은 본질적으로 물의 재판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불 역시 자연이자 신의 영역이었고 그러므로 불에 새빨갛게 달군 쇠를 밟고 2m가 넘는 거리를 걸어도 죽거나 다치지 않는다면 무죄였죠. 물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다쳤더라도 3일 뒤에 다시 확인했을 때 나았거나 깨끗하게 낫고 있다면 무죄, 염증이 생겼다면 유죄였습니다.
불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잉글랜드의 왕 에설레드 2세의 왕비이자 에드워드 고의 왕의 어머니인 엠마 노르망디와 피터 바르톨로뮤의 이야기가 가장 유명합니다. 13세기경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99.999%인 엠마의 이야기부터 보자면 윈체스터 주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나자 엠마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엠마는 너무나도 무고했기에 9개의 새빨갛게 달궈진 쇠를 밟고 걷고도 자신이 쇠를 밟았는지도 뜨거운지도 몰랐으며 발도 전혀 다치지 않아 재판이 끝난 줄도 모르고 재판을 시작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 엠마처럼 운이 좋지 못했던 평민 피터 바르톨로뮤는 1098년 제1차 십자군 전쟁에 나갔습니다. 1098년 6월 14일 꿈에서 계시를 받고 한 무너진 교회에 들어간 그는 그 안에서 발견한 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허리를 찌른 성스러운 창이라고 주장했죠. 동료들은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고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면 불타고 있는 올리브 나무가지 2개 위를 지나가 보라고 했죠. 피터는 냉큼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과장됐을 법한 기록에 따르면 활활 불타올라 남들에겐 보이지 않는 불의 장벽 사이에서 신을 만난 피터는 신과 대화를 한 뒤 다치지 않은 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목격해 흥분한 사람들이 달려든 탓에 척추가 부러졌다고 해요. 기록과는 달리 아마 끔찍한 부상을 입었을 그는 12일 뒤에 사망하였습니다. 퍽퍽한 빵이 유죄를 결정한다? 앵글로색슨 사회에서 주로 선호했던 빵의 재판은 축복받은 아주 퍽퍽한 빵이나 치즈를 용의자가 꿀꺽 삼켜야 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쑥 잘 내려가면 무죄요. 목에 한 번이라도 걸려서 콜록거리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면 유죄였죠. 어떻게든 침을 모아 꿀떡 삼키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로 인해 유죄를 받은 불운한 사람이 있었으니 가장 유명한 이는 에드워드 고해왕 시절의 웨식스 백작입니다. 왕의 동생을 죽였다는 의심을 받자 웨식스 백작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며 빵의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내 손에 쥔 이 빵이 나의 식도를 지나 날 해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전하와 전하의 동생의 죽음의 무고함이 밝혀지길 이라고 외치고 빵을 꿀꺽 삼켰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무고함을 증명해줄 퍽퍽한 빵은 그의 식도를 막았고 그는 잠시 후 죽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게르만족이 가장 좋아했던 결투재판. 이건 말만 들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느낌이 오죠? 간단히 말하자면 결투를 하고 이기면 무죄, 지면 유죄였습니다. 신이 주관하는 결투이므로 아무리 한쪽이 약하고 다른 쪽이 강하더라도 약한 쪽이 정이라면 이길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죠. 세월이 흐를수록 미신이나 마찬가지란 이유로 교회 측에선 이를 반대했고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워낙 극적이기도 하고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 보니 결투 재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투할 권리는 자유민의 상징이기도 했으므로 결투를 통해 권리와 명예를 지키고자 했던 상류층에서 자주 일어났죠. 13에서 14세기 프랑스의 기록을 보면 결투 재판은 결투를 하겠다는 맹세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규칙을 따르겠다는 선서를 한 후 결투를 시작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 보면 다음 주 해 뜰 때 어쩌고저쩌고 들판에서 만나자 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만나기 전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일 남부지방에서는 4에서 6주 정도가 일반적이었죠. 시간을 갖는 이유는 결투로 인해 죽을 수도 있으니 주변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투는 보통 해가 뜰 때 또는 정오에 시작해 해가 질 때 끝났으며 아무리 기다려도 상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유죄로 선포되었습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선 이기거나 해가 질 때까지 지지 않고 버텨야 했죠. 보통 결투라고 하면 숙녀의 명예를 위해 내가 싸우겠소 라는 장면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630년경 롬바르드 왕국의 왕비 군데베르가와 관련된 결투 재판이 그러했습니다. 상냥하고 신실하며 자비로운 왕비였다는 군데베르가가 왕을 죽이고 다른 남자를 취하려 했다는 고발이 들어오자 남편인 왕은 아내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군데베르가는 거기서 3년을 갇혀 살아야만 했죠. 왕비의 친척인 프랑크 왕국의 왕 클로타리우스 2세는 군데베르가를 풀어달라 요청하는 대사를 보냈지만 풀어주는 데는 실패하고 대신 결투재판을 치를 수는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결투재판의 규칙상 여성이 직접 싸울 수는 없었으므로 그녀의 명예를 수호할 전사가 앞으로 나서 왕비를 고발한 자와 결투를 벌였죠.
고발자가 결투에서 패해 사망하며 군대배를 가는 명예를 회복하고 왕비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투 재판을 통해 정의가 힘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기는 경우는 사실 잘 없었으므로 미신인데다 괜히 무고한 사람만 죽어나갈 수 있다는 이유로 결투 재판은 곧 여러 나라에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이후 계속 법에 살아남아 무려 19세기에도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결투 재판을 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관련 내용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중세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대표적인 실현 재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재판은 800년경부터 크게 퍼졌지만 그와 더불어 비판도 점차 거세졌죠.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실현재판에 성직자의 참석을 금지하면서 대부분의 실현재판은 천천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아예 사라진 건 아니고 드문드문 어쩔 때는 자주 다시 등장하고는 했지만요. 그렇게 실현재판이 빠진 자리는 다른 제도가 채웠습니다. 1219년경부터 영국과 다른 몇몇 나라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등장했지만 가장 강력하고도 오래간 방식은 다름 아닌 고문이었습니다. 신의 개입이 막혀버렸으니 사건을 끝내기 위해선 자백이 꼭 필요했고 자백을 받아내는데 고문만큼 효율적인 것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실현재판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